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이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일도 하고 있는 슈퍼맘입니다. 때로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쩜 이렇게 기구한 걸까 울적한 기분이 들면 저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곤 합니다. 괜히 동질감도 생기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3년 연애 후 결혼을 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출산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았고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연애 2년차쯤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한창 했을 때 남편은 저에게 뜸을 들이더니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말을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 지금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야. 내가 아기 때 입양하셨거든. 그랬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딱히 찾지 않았어. 사실 기억이 없어서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잠시 머물렀던 보육원 원장님한테 안부 인사차 가끔 들리긴 해.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남편은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 넉넉하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시부모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닮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남편의 출생의 비밀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저 잘 자라주어서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을 쌓고자 다른 회사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쯤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면서 육아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죠. 육아를 하느라 남편을 잘 신경 써주지 못한 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 남편을 더 신경 써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이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 결혼 5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오라고 하시네. 잠깐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그 멀리까지 지금 가겠다고? 별 수 있나? 오라면 가야지.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인 건 알고 있지? 늦어도 오늘 밤에는 돌아올게. 가면 술도 마실 텐데? 술 안 마실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여태껏 내가 빈말한 적 있어? 없긴 하지. 얼른 돌아올게. 그리고 우리 내일 5주년 기념해서 근사한 레스토랑 가자. 내가 이미 예약도 해놨어. 아이는 부모님이 대신 봐주기로 했으니까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 보내자. 하지만 그 레스토랑은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디서 술 먹고 자고 있나 싶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이곳저곳 다닐 일이 많았고 워낙 갑작스런 출장이 잦았다 보니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가만히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예감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아이를 재운 후 혼자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쪽을 가봐야 하나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제 귀에 들린 소식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자주 튀어나오는 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고 차가 돌면서 가드레일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강안으로 빠졌는데 문제는 차만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흔적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것 같다는 말에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부모님도 달려오셔서 그곳을 하염없이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선가 살아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 며칠 내내 잠도 자지 않고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저도 영양실조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발 흔적만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끝없는 기다림에 지친 저희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을 한순간에 잃은 채로 홀로 육아를 하며 동시에 실종된 남편을 찾아 헤매며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만 같고 다시 집에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나 돌아올까봐 집도 이사가지 않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말을 하고 뛰고 초등학교에 입학까지 하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었죠.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생각하며 힘을 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놔주자. 그래야 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선재 말이다. 10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잖니. 이제는 우리가 보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장례를 치르자는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가 발목 붙잡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가는 길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꾹 참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어느새 시부모님도 나이가 부쩍 드셨고 제 나이도 앞자리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제는 맘 편히 보내주자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가족은 정성을 다해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오랜 시간 붙잡고 있어서 너무 미안했다고,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보고 싶은 거 실컷 보라고 빌어주었습니다. 비록 찾을 순 없었지만 이렇게나마 장례를 치러주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시부모님께 먼저 연락하고 찾아뵙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봉투를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혼자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지?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일단 챙겨둬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제가 죄송해서 찾아뵙지 못해요. 혼자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 거 아니냐. 비상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너도 새 출발해야지. 아직 젊고 한창인 나이인데 홀로 살아서 되겠어? 저는 이게 좋아요, 아버님.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은 제가 혼자라도 지낼 거예요. 살다가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하나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리 아들도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 거야. 워낙 착한 애였으니까. 우리도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줄 생각이야. 우리한테는 딸이나 마찬가지인 귀한 며느리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난 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뻔했는데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제 명의로 해주셨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난 후 며느리와 연락을 끊을 만도 한데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로 딸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부모님처럼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크면 클수록 아빠의 부재가 실감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묻지 않던 질문들을 하며 가끔은 저를 난감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아빠는 아주 멀리 가셨거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찾지 못했다면서 그러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아빠에 대한 기억은 있어? 아니,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 기억이 잘 안 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친부모의 얼굴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저희 아들도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제 아들의 기억 속에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아들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아빠의 존재를 계속 일깨워주고 싶어서 사진을 자주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직은 남편에 대한 추모가 다 끝나지 않았던 저는 기일이 되었을 때 홀로 조촐하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실종이 되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갑자기 본인의 제삿날에 나타났다고 하면 믿어지실까요?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병풍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군지 싶어 뒤를 돌아보고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상태여서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 사람을 아주 그냥 죽여놨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 하늘 품은 남편의 영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짜로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한 저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충격에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 1층 창문에서 떨어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죽은 남편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잠시 후 남편이 저를 뒤쫓아오더니 제 어깨를 잡고 흔들더라고요. 여보, 나야. 남편이었는데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래, 내가 돌아왔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난 당신이 나를 반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당황스럽네.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할게.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눈을 씻고 봐도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맞았어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나이만 든 상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 내내 심장이 하도 뛰어서 진정시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물을 한 잔 마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난 후로 나는 기억을 잃었어. 깨어나 보니 무슨 섬에 혼자 누워있더라고. 그러다가 원양어선 일을 하는 사람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이름도 없이 기억도 없이 그렇게 일만 하게 됐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로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생각할 틈도 없더라.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놈인가 보다 하고 순응하며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바닷일을 하다가 여자 머리끈을 내가 발견했던 거야. 당신이 자주 했던 거랑 비슷한 걸로. 그걸 보는데 불현듯 당신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며칠 내내 아른거렸어. 그리고 나서 반찬으로 떡볶이를 먹는데 당신이 또 떠오른 거야. 같이 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생생해지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기억들이 스물스물 같이 딸려왔던 것이. 그렇게 나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갑자기 되찾을 수 있었어. 얼른 당신을 보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노예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쉽지 않았어. 결국에는 바다를 헤엄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야. 물에 젖은 채로 무작정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 제발 당신이 그대로 살고 있길 바라면서. 그런데 당신이 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야. 기적적으로 내가 이곳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여태껏 원양어선을 타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나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어. 그런데 남편을 찾지도 못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서운하다. 산 사람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어쩔 수가 없었어. 10년 넘게 실종 상태인데다가 흔적조차 없으니까. 혹시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못 떠나나 싶어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 실종된 내내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당신 두고 어딜 가겠어.
나는 쭉 당신밖에 없었어. 혹시 당신은 다른 남자 숨겨둔 건 아니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당신 정말 나를 모른다. 그럼 됐어.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정말 좋네. 그나저나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어? 뱃일을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손을 많이 썼더니 지문도 다 달아 없어졌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지 못했으니 사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던 기간이 더 길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작스레 찾아온 남편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그토록 간절히 찾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선물처럼 나타나니까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하고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의 얼굴을 붙잡고 한참이나 오열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아들 하시며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희 아들은 어색한지 한참이나 쭈뼛쭈뼛 대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라고 했더니 조심스레 남편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기적을 통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이후로 시부모님은 믿기지 않으신 듯 자꾸 남편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동안 원양어선을 타느라 고생을 했으니 저는 남편이 집에서 좀 쉬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주면 나야 좋지. 당장 입사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이제 혼자 일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부지런히 도와야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쉬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규모가 작아서 별로 입사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니 마음이 바뀌었나 보구나? 원하는 부서 있어? 재경팀이 어떨까 싶은데. 원래 영업팀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회사 영업팀에서 일한 거라고 했잖아. 회사의 꽃은 영업팀이긴 한데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알아야 나중에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차차 진행해보마. 아, 그리고 아버지, 저 일하면서 사이드로 제 사업을 한번 꾸려볼까 하고요. 무슨 사업?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다들 투자 비상을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려면 이것저것 시도해봐야죠. 잘 되면 애엄마한테도 맡겨도 될 것 같고요. 그래,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가져와.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해 줄 테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남편은 마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세월 동안 성격도 변했는지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떨어져 있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딪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먹으라고 피칸 아이스크림을 사온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 피칸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냥 가물가물하네.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정색을 해? 몇 번을 말해도 까먹으니까 그렇지. 나 피칸 잘못 먹으면 진짜로 응급실 갈 수도 있어서 그래. 예전에는 한 번도 까먹은 적 없었잖아. 이제 알면 되잖아. 기억을 잃었다가 겨우 다시 돌아온 건데 그거 하나 까먹은 게 그렇게 서운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예전 당신이었으면 바로바로 수첩에 적어놓았을 텐데 요즘에는 내 말을 듣고 그냥 흘리기만 하잖아. 가끔 보면 당신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사람이 어떻게 평생 같은 모습이야. 때로는 무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정할 때도 있는 거지. 요즘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주면 안 돼? 아빠 없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도 않아? 나라면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아들이랑 시간 보내겠어. 일단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아놔야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 그나저나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뭐 물려준다고 한 적은 없어? 뭘? 재산 말이야. 그래도 손주 낳아줬는데 땅이나 집 같은 거 주신다고 하지 않아?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 관심이 없기도 하고. 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그랬지.
손주 잘 키워달라고 명의를 주시긴 했어.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바꾸자. 갑자기 왜? 내가 세무사랑 상담을 좀 해봤는데 내 명의로 바꿔야 세금을 덜 낸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내가 말해주는 거 준비만 하면 돼.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명의를 변경해? 세금 폭탄 맞을까봐 그래. 어쨌든 세금도 내가 낼 거고 당신이랑 아들 평생 내가 책임질 거잖아.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당신 명의로 변경해 줄 테니까 일단 당신 명의인 건 전부 내 명의로 바꾸자.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부모님이 뭐 해주신다고 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마. 당신 성격에 분명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받을 건 다 받기로 하자고. 당신 진짜 갑자기 왜 이래? 예전에는 부모님 재산 관심 없다고 했잖아.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혼자 자수성가하고 싶다고 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받을 거 전부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협조해줘.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이 변했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찌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남편은 저와 잘 맞고 가치관도 잘 통했는데 다시 돌아온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저의 속마음도 모른 채 남편은 저더러 동사무소 가서 무슨 서류를 떼하라, 어디 가서 뭘 대신 해달라, 이것저것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낯설게 느껴진 게 저뿐만이 아닌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재 말이다. 너무 애가 변한 것 같지 않아?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좀 낯설어서 기분이 이상해요. 대체 원양어선을 타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렸던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그러게요. 누구를 만났는지 계속 밖에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너가 한번 잘 살펴봐. 나쁜 짓이라도 하고 돌아다니면 나한테 바로 말해주고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남편이 돌아온 이후로 저희 가족의 이목은 전부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내 방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해. 내가 자는 거 확인하고 베란다에서 담배도 피우고 통화도 해. 통화 누구랑 하는지 알아? 모르겠어. 근데 사랑한다고 했어. 엄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대.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하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자 하나 없었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치지만 그 사람은 기억조차 잃은 상태였잖아요. 그래도 저를 다시 찾으러 왔으면 한쪽을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괘씸하고 분해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 여자 있지? 뭔 소리야 갑자기? 아들 자는 거 확인하고 아들 방 베란다에서 통화도 했다며. 사랑한다고 한 거 아들이 들었대. 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냐고 묻더라. 아, 그거는 내가 친구한테 통화한 거지.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기억도 잃은 마당에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신 솔직하게만 말해줘. 아직도 만나? 진짜 화 안 낼 거야? 화 안 낼게. 대신 여기서 거짓말하면 우리 여기서 끝이야. 그게 사실 정리를 제대로 못했어. 하지만 서서히 정리하는 중이야. 하지만 당신만큼 정을 준 여자는 여태껏 없었어. 정말이야. 시간만 준다면 완벽하게 정리할게. 나 정말 당신 믿어도 돼? 부부끼리는 믿어야지. 정말 마지막이야. 그 외에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없어? 재정 상황이나 그 외에 치정관계 같은 거? 없어. 정말 없어? 아이 글쎄 진짜 없다니까. 그래 믿을게. 그것만 알아도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었고 이해했어. 더 이상 거짓말이 탄로나면
나는 당신이랑 정말 끝낼 거야. 그리고 앞으로 아들 방에서 통화하지 마. 담배도 이참에 끊어. 예전에는 냄새가 싫어서 절대 안 피운다고 하더니. 고된 일을 하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 이제는 예전 생활을 좀 잊고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알았어. 당신 말 잘 들을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추궁도 하고 싶고 집착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은 그 사람의 독립된 인생으로 이야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양다리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와 끝을 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며 깨끗하게 정리했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문자를 보내 제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고비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워낙 큰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는 내 인생에 시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제 눈앞에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을 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외출을 할 때마다 혹시나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내게 거짓말을 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줬는데 그걸 무시한다면 저는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예민해진 저는 때로는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뒤를 캐볼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썼던 노트북을 볼 때도 있었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을 때 지갑을 살펴볼 때도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노트북 메모장에서 아주 이상한 메모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 거기에 저희 집 주소, 제 이름, 아들 이름, 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여태껏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전부 캡처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몇 년 전에 제가 올렸다가 지워버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사진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억상실에 걸린 척을 했을까요? 어쩌면 기억이 오래전부터 돌아왔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흔적들을 보니까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과 함께 더 뒷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담배를 피우는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옥상 테라스인데 그곳에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 의자 밑에 녹음기를 붙여봤어요. 역시나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녹음기를 수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해놨던 거였기 때문에 바로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을까봐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에 며칠 후 모두가 잠든 새벽 잠이 오지 않길래 녹음이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봤고 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걸 최대한 써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나야. 미안해. 그 여자가 자꾸 의심을 하는 바람에 지금밖에 통화를 못해. 형도 많이 힘들었겠어. 저런 여자랑 살았으니 말이야. 쌍둥이인데도 여자 취향이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무튼 일은 잘 진행되고 있어. 아무도 의심 안 하고 있고 생각보다 형네 부모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만 빼돌리면 우리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어. 그 여자랑은 이혼하면 그만이지. 명의도 내 거로 돌려놓을 테니까 자기는 몸만 오면 돼. 아이 글쎄 의심 안 해. 나만 믿으라니까. 어? 형이 그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어. 이쪽은 잃어버린 아들 찾아서 좋고 나는 숨통 트여서 좋고 일거양득 아니겠어? 전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근데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
각자 동시에 입양을 간 건데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어찌 보면 인생도 복불복이야. 아무튼 담배 다 피웠으니까 내려갈게. 내일도 이 시간에 전화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기 번호 지울 테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전화나 문자 하지 말고. 고지가 눈앞이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사랑해. 녹음된 음성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대체 뭘까 싶어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도망을 쳐야겠다고 느낀 저는 자고 있는 아들을 들쳐업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어찌나 떨렸는지 몰라요. 나오자마자 급히 택시를 잡아 탄 후 시부모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어머님, 저희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저를 얼른 집으로 들이셨고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저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자가 있는 것 같길래 그래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해서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일어나서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녹음된 음성 파일을 두 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두 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라고요. 아무 말도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외모가 똑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에게 다가왔고 결국에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그저 여자가 있을 거라는 의심으로 녹음한 파일이 그 인간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은 듯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선재 데려올 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말을 나도 들은 것 같아. 이미 다른 곳으로 입양 가고 없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선재가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아마 쌍둥이 형제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놈이 여기를 나타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우리 아들 대신해서 지가 왜 나타나냔 말이야. 시부모님과 저는 일제히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희망을 줬다가 뺏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잠시 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지 않으니까 또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마도 깨어보니 저와 아들이 없어서 찾은 거겠죠. 저는 시부모님께 그 사람을 신고하든 고소하든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저희 아들은 그날 그곳에서 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 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놈은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여기 있었네? 나가. 당장 나가라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이 내 남편 아닌 거 다 알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 내가 당신 남편이 아니면 뭔데? 증거도 있으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마. 쌍둥이인 것도 다 알아냈으니까. 쌍둥이? 여보,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어? 됐고, 경찰서 가서 얘기해. 저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재빨리 와서 제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고 액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놈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일단 대화를 좀 하자고, 어? 경찰에 신고해서 다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다들 진정 좀 해요. 뻔뻔하네.
이제 보니 완전 달라. 내 남편이랑 다른 사람이네. 핸드폰 내놔. 경찰에 신고하게. 신고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놈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 형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딱 봐도 잘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차도 좋은 차에, 시계도 명품 브랜드에, 심지어 부모까지 잘 만났더라고요. 각자 입양을 갔는데 저는 흙수저로 살았고 형은 금수저로 살았던 게 씁쓸했어요. 그리고 형의 실종 소식이 들려온 후 시간이 흘러도 다음 소식이 없길래 궁금하기도 하고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 자리는 일단 공백 상태가 된 거잖아요. 어쩌면 나도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미친 척하고 여길 와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속는 바람에 진실을 말할 틈이 없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거라고? 거짓말. 내 SNS 염탐하면서 사진까지 스크랩했으면서. 그래도 신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저를 받아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대충 만들었죠 뭐. 아무튼 저는 여태껏 아무것도 얻은 게 없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에? 물론 제가 나쁜 마음 먹은 건 인정하지만 실상 제가 뺏어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아들인 척, 남편인 척 다가와서 사람 마음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처참한 기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범죄야.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하지만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어떤 표현도 그때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말 경멸스럽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불륜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동거 중인 여자였고 둘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 집안의 돈을 털어가기 위한 작전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물론 시부모님까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재산을 털어낸 후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새 신분으로 살아갈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여태껏 저에게 남편인 척 행세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훔친 게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저희 시부모님은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한 채로 누워서 앓기만 하셨습니다. 그놈의 거짓으로 인해 저희 가정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저는 절대로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순식간에 도망을 가고 없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기로 결심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고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놈이 저지르려고 했던 짓을 증명하느라 더 많은 사실들을 조사하고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쌍둥이 동생을 만났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 혼자서만 연락을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동생이라고 직접 찾아갔는데 동생은 그런 짓을 꾸몄다는 게 너무 원통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사고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강가에서 남편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지만 분명 남편의 옷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남편은 그곳에서 홀로 춥고 외롭게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진심으로 애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떠나보내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가장 슬픈 건 어느새 남편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흐른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거짓말로 연기를 했던 그놈은 입양을 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을 당했고 그 뒤로 보육원에서 살다가 독립한 후로 줄곧 막노동을 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는 제 남편과 똑 닮았지만 살아온 환경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놈은 불우했던 과거를 저에게 마구 어필하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과 고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겨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진 못하십니다. 자식 먼저 앞세우고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가끔씩 찾아뵙곤 합니다. 이제는 제가 딸 노릇을 해드려야죠. 저에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들이시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때 죽은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때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제가 의심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저는 그렇다 쳐도 아들 입장에서는 사라졌던 아빠가 다시 나타났고 그 아빠라는 사람이 사실은 가짜 아빠였던 거였잖아요. 아이에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았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정신의학과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도 받곤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행히도 잘 극복하고 저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세세하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이곳에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었네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다는 걸 제가 스스로 증명해내고 싶어요. 시부모님은 계속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별다른 생각이 없네요. 그저 자식 잘 키우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게 저로서는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저 또한 요즘 공부하고 싶었던 걸 공부한 뒤에 직장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잘 살고 있는 저를 보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선이 아니라 점이라고요.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작은 즐거움을 찾으면 그게 연결되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집중해서 사연을 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만에 집중해서 책상에 앉아본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